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출력으로 유명하신 풀팽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대출 한도를 팍팍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풀팽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네네. 아, 오랜만에 네. 인터뷰를 하고요. 네. 특히 대출 관련된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기대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본인 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팩이란 필명으로 지금 대출 강사로 그리고 대출 상담사로 활약하고 있는 풀팩이라고 합니다. 닉네임 뜻이 뭡니까? 사실은 이 풀팩이 네. 플리츠 팩토리의 줄임말이에요. 플리츠. 네. 네. 제가 사실 이 강사 하기 전에 네.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진이. 네, 맞아요. 이게 네네. 저희 쇼핑몰 사진이에요. 난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혹시 모델도?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오, 진짜요? 네, 왜냐면 간에서 뭔가 보정을 거의- 많이 한 것 같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농담이죠? 왜냐면 아니요, 진짜 직원이 있어요. 네네. 이거 보정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편하고 사입해주는 직원 따로 있고, 네네. 저는 이제 모델하고, 그다음에 고객 네. 응대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본인 프로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플리츠 팩토리를 하는데 이제 동대문 언니들과 네네. 사장님들과 거래를 하는데 네. 플리츠 팩토리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장기를 적는다 그러죠. 네. 장기를 적으니까 거기서 언니들이 풀팩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풀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니 플리츠 팩토리 너무 길어 그냥 풀팩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풀팩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래처 나가면 풀팩 언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네. 그걸 그대로 썼어요. 네. 네. 기존에 하시던 일은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으시죠? 저는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네. 은행에서 두 군데 은행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호치민 지점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은행을 밝혀도 되나? 그냥 국책은행에서 지점에서도 2년 근무하고 본점에서 4년 근무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대출 상담사로. 특히 이제 네. 풀팽님 그 강의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네. 참고로 저희에서도 이제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거기 보면 이제 대출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대출력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대출력은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대출 활용 능력. 그러니까 이게 대출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대출 지식과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대출 네. 활용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대출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대출, 기타 대출을 네. 고객에게 어떻게 실행시켜 주는지를 은행원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출 지식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은행원이 대출 활용을 잘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대출 활용 능력은 이 대출이 좋은 빚이 돼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빚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무리하게 막 끌어서 쓰는 건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적당한 수준을 사되 이왕이면 선생님은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예를 거랑 들자면?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전제 자체가 네. 입지가 그러니까 입지력이 바탕이 된 자산에 저평가된 자산에 내 빚을 내서 내 빚을 네네. 꽂아서 그 빚이 좋은 자산에 스며드는 좋은 빚이 되게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고 팔리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산에 내 빚이 있다. 그럼 그건 나쁜 빚인 거예요. 네네. 대출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출 저 대출을 내 DSR 범위 즉 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잘 끌어서 네네. 그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가성비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저평가된 자산에 잘 스며들었다. 그러면 대출력을 굉장히 잘 활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출 저 대출을 무조건 영끌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대출을 잘 사용했을 때 그 빚이 좋은 빚이 돼서 좋은 자산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네. 일단 은행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고객님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원들 말을 듣고 대출을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행원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선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도 내가 좀 더 알아보면 더 좋은 조건의 금리에 더 좋은 한도로 내가 원하는 한도로 네. 뽑았을 수 있는데 은행원이 고객님은 여기까지만 되오라고 하면 그게 전부인 양 믿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대출력, 그러니까 대출 지식도 부족한 거고 대출을 네.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가는지 적어도 은행원만큼은 알아서 아니면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대출력 공부를 하게 되시면 훨씬 많이 알게 되시거든요. 네. 예, 3시간 특강만 들어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웬만한 부동산 소장님보다 웬만한 은행원만큼은 다 안다고 다 알 수 있게끔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자신해요. 왜냐면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네네. 예, 기본 프로세스는 사실 3시간이면 거의 알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많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호구가 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네.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출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금리로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예. 네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은행에 가면 내가 신한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네. 신한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모든 은행이 나한테 대출을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즉 대출이 안 되는 걸 부결났다고 하는데 네. 부결을 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네, 같은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1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풀팽님 제가 다른 1금융권 은행 뭐 하나은행도 가보고 기업은행도 가보고 농협은행도 가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던데요. 근데 또 그거는요. 1금융권 내에서만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2금융권이 있거든요. 그 네네. 2금융권은 지점별 조합별 독자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2금융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카드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네. 농협, 신협, 수협, 축협 이런 곳이거든요. 네.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똑같은 은행인 줄 알아요. 왜냐면 네. 은행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2금융이 가진 성질과 성격상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협 본점에 가서 대출을 냈는데 안 됐어. 근데 똑같은 농협인데 저기 당진 지점 가면 또 승인되는 거예요. 네네. 같은 농협이라 하더라도 이 2금융은 그래요. 1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은행 한 지점에서 부결이 나면 거의 대부분 다른 지점에서도 부결 나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근데 네. 2금융은 지점별로 다 독자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다 지점마다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은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새마을금고만 해도 본점도 있고 서울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엄청 많죠. 많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은행들이 또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력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은행에 가면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 은행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네. 은행원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잘은 모르는데 네. 2금융권이라고 하면 네.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요. 네. 그 대한신용평가가 들어와서 대한신용평가가 뭐냐면 우리가 신용 점수가 좋아야 대출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네. 근데 이제 대한신용평가라고 해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도 이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잘 쓰면 이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금융정보라고 한다면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나도 그 연체 없이 잘 한다든지 아니면 단말기 할부금 있죠. 이런 네. 것도 그냥 연체 없이 잘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동이체도 끊기지 않고 잘 한다든지 후불 교통카드가 있는데 후불 교통카드도 미루지 않고 내가 잘 결제를 하고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한 비금융적 요소도 다 들어가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제1금융권과 금리 차이를 많이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물론 받으면 1금융권보다는 한 1% 정도 금리가 더 비싸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DSR 즉 대출 한도에 있어서는 2금융권이 10%가 더 많아서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신용 점수는 대출 받으면 다 떨어져요. 대출 받으면 떨어지고 조회만으로는 절대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 1금융도 알아보시고 2금융도 자유롭게 알아보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은 그런데 네. 신용대출은 많이 떨어져요. 2금융권 네. 알아보면 2금융권에 있는 신용대출을 쓰면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많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이. 네.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사실 꿀팁들도 있긴 한데 그 2금융권에서 일단은 신용대출을 처음부터 받지 마라. 근데 받았다면 그런 그 신용 점수 올리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올리든지 여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제2금융권에 있는 신용대출은 대부분이면 쓰지 마시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신용대출은 사실 2금융권까지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상관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상관없는데 네. 신용대출은 좀 문제가 조심하시는 있다.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은 신용대출로 한정했을 때 네.
저 오른쪽에는 상금융권을 쳐다도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상금융권은 어떤 거예요? 상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제도권밖에 대부업체라서 막 깍두기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업체. 근데 차라리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4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3금융은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P2P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하고 채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온투협이라 그래가지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거든요. 모두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를 받고 똑같이 감사를 받습니다. 대신에 DSR 규제 받지 않고 굉장히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금리를 엄청 높게 받는 거죠. 예. 금리를 통해서 이제 조금 채권 보호하고 좀 안전한 대출 나가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출 상품.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풀팽님 제가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 맞아요. 있어요? 저도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되게 약간 좀 막막했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건지,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 더 하면 이거 어떻게 갚을 건지. 보통은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신용대출 할 거예요. 또는 내가 집 살 때 받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업자라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정해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담보물건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신용대출을 받을 건지 대출의 종류를 정해주세요. 원하는 대출. 지금 나는 그냥 신용대출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용대출에 맞게 제가 그러면 소득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이렇게 합니다.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럼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건의 평가를 해야 되니까 KB시세를 알아오세요. 또는 저희가 알아드립니다. 또 근데 KB시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은행이 나가기 때문에 소득도 확인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모든 대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용점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그 은행에서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신용 점수가 1, 2등급까지 나오고 높다. 그러면 그 가감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수거래 감면을 통해서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의 내 대출 금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출 종류 그리고 소득, 그 다음에 신용 점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갚을 건지 한 번에 갚을 건지 나눠서 갚을 건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안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직장인인데 한 번도 대출을 안 해봤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내 주거래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다. 뭐 이런 거 말해도 되겠죠? 뭐 그냥 예시니까. 그럼 내가 국민은행이면 일단 신용대출이 난 한 1억이 필요한데 5천만 해준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별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내가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데 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은행이 계속 거래 실적이 계속 쌓여져 갔으면 CSS 점수라고 그래서 그 은행 내부적으로 주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게 높을 수 있어요. 그게 높으면 또 신용 그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주거래 은행도 내가 생각하는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회사의 주거래 은행, 내가 급여이체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저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라면 뭐 K뱅크, 토스 뭐 이런 거 같이 비교해 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대출 상품이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막 큰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알아보시고 나한테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담보는 2금융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신용은 가급적 1금융권에 사는데 근데 2금융권을 내가 뭐 직장 다니는데 서울이 안 된다고 해서 저기 뭐 경기도 갈 수도 없고 지방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활용도가 높고 대출 상담사. 그럼 대출 상담사가 뭐예요? 그러면? 대출 상담사는 여러분들의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은행을 연결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까지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대출 상담사는 은행에 거의 비정규직처럼 같이 근무 협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고객한테 상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대출 상담사는 이 고객이 대출이 일어나야만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뭐 소개를 받았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나 어떤 그런 수고비를 그 상담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은행에서 네. 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는 은행이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 이 고객이 진짜로 실제로 대출을 일으키면 그 대출금이나 또는 이제 정해진 요율이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대출 고객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대출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만약에 그 상담사분이 뭔가 그런 걸 요구했다 그럼 조금 약간 의심을 해볼 수 네, 있어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소법이라 그쵸? 그래서 네, 금융소비자 이거 잘 들으세요, 보호법, 여러분. 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네.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담을 목적으로 해서 네, 네. 그 대출 상담사가 고객한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컨설팅은 또 달라요. 네, 네, 컨설팅은 뭐냐면 아예 고객님한테 말씀드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컨설팅 한다든지 네, 네, 네.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대출을 정말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컨설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으나 네, 네. 일반적인 대출 상담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게 은행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은행에 있어봤지만 네, 네. 대출 사고 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네. 사실 사고 나면 정말 네. 그 문제가 심각하죠. 예, 네. 왜냐면 저는 승진도 못하고 네. 감사 맞을 승진이 수도 안 돼요? 있고 왜냐면 이제 네. 자기 그 평가하잖아요. 네, 은행원 네.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대출 사고가 많은 그 은행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다른 지점에서 받기도 싫어하고 또 본점 승진할 때도 되게 불리하고 네,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웬만하면 안전한 대출을 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굳이 고객한테 안 되는 대출을 해주게끔 열심히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일어나야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 고객한테 최대한도로 도와드리게 되어 있어요. 음. 그렇다고 대출 상담사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다고 금리가 오른다든지 또는 네. 신용점수가 깎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는 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히려 대출 상담사, 믿을 만한 대출 상담사를 잘 알아두는 게 인적 레버리지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 대출 상담사와 협약되어 있는 은행들을 대출 상담사가 쫙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고객님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찾아가서 그 은행이랑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원도 해보고 지금 대출 상담사 역할도 해보지만 네. 정말 고객을 위해서 대출을 이뤄가게끔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건 오히려 대출 상담사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 같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잠깐 쉬어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